궁금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만큼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은 아빠는 언어장애이시고 엄마는 뇌병변 장애이신데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뇌병변 장애인으로. 저는 뭐 손만 올리면 다 쳐다보시니까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해도 뭔가 항상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차피 못 들으시니 복화술처럼 뭘 쳐다봐. 뭐 양호한데요? 순화한 거예요. 뭘 꼬라봐 라고 했어요. 장애가 있으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사실 가장 좀 물어봐야 될 때 물어보는 느낌? 이분들한테 물어야지. 저는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 머스타드 피플이라는 기획의 진행을 맡은 그레이스 PD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 계신 분들을 좀 초대해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진짜 이 섭외가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주신 우리 서로를 향해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또 자기소개 이렇게 해볼까요? 저는 이름은 나예은이라고 하고요. 현재 24살 대학생이고 엄마가 저를 낳고 2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뇌병변 장애인으로 살게 되셨어요. 저는 김주민이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를 코다라고 해서 저는 코다고, 지금 수어통역과 촉수화통역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수어통역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촉수화통역은 손을 이제 맞잡고 이제 헬렌 켈러 같은 분들, 시청각장애인 분들을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재은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빠는 언어장애이시고 엄마는 뇌병변 장애이신데,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님 이야기 들어보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시겠네요 라고 해서 얘기 듣고 보니 딱 그런 행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4학년 정도의 인지 기능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과학 실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상담 교사가 되기 위해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재은님의 댓글로 시작된 거거든요. 봤어요, 네. 댓글. 그때 좀 어떤 마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상담 선생님께서 재은 씨와 같은 사례의 자조보임이 있을 테니 거기에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제 심리적인 어려움의 가장 큰 축이 가족 그리고 부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논문 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외로움과 울컥한 마음에 댓글을 썼어요. 엄청 공감하시네요. 이번에 미팅을 하고 찾아봤는데 장애 부모 뭐 이런 식으로 치면 항상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이야기지 아니면 형제지 저희 같은 케이스의 이야기가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없었구나를 이번에 좀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세 분은 좀 어떤 아이셨어요? 저는 어릴 때 혼자서 뭐든 다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되게 기특하고 씩씩하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남들이 다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너 참 기특한 아이야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막 엄마가 항상 나는 너희들을 아주 쉽게 키웠어. 너네들이 알아서 하니까 내가 해줄 게 없잖아 하면서 항상 명랑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잊고 있었던 기억이긴 한데 영상 기획안을 볼 때 거기에 남들보다 더 일찍 어른이 된 뭐 이런 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멘트에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적어도 초등학생 때부터는 항상 또래에 비해 성숙하다, 예의 바르다, 야무지다 막 그냥 그런 혼자서 알아서 척척 한다 이런 류의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칭찬이잖아요. 근데 그걸 들었을 첫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는 게 그쵸? 주민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뭐
두 분이 이미 얘기를 하셔서 그런 칭찬은 뭐 늘상 들었던 얘기라 패스하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저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은 좀 짜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부모님은 항상 너는 왜 맨날 짜증을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엄마 아빠가 모르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잖아, 막 이렇게 그냥 내 성격이 정말 안 좋구나 나는 왜 매사 공격적일까라고 생각을 그 당시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런 부모님을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에 또 부모님이 나한테 의지할 수 있게끔 든든할 수 있게끔 제가 또 그렇게 어른인 척을 해야 했었고 그래서 그런 칭찬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이해돼요. 짜증내는데 밖에 가서 칭찬 듣고 맞아요. 아주 이중적인 생활을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오래도록. 그러면은 주민님네 부모님은 아예 네네. 안농이시고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진짜 어렸을 때 어떻게 소통을 하셨어요? 힘겹게요. 항상 궁금해들 하세요. 어렸을 때 그럼 어떻게 했어? 근데 이게 언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온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무슨 단어를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니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제 기억엔 없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남한테 전달했어야 됐고 남의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전달했어야 됐다 보니까 네, 그렇게 질문하시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언제 뭐 첫 단어를 뭘 썼지? 어떻게 말하는 법을 배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떠오르지가 않아요. 곤란하네요. 네. 그러면은 세 분은 우리 집이 다른 집과는 조금 다르다? 부모님의 장애를 처음 인지하게 되셨을 때가 언제세요? 저는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때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뭔가 다급해 보였고 곧 구급차 타고 이송이 됐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엄마를 자주 못 보고 훨씬 아픈 상태의 엄마를 봤고 걸음걸이나 말하는 거나 아니면 내는 수술을 할 때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그런 엄마 달라진 외형이나 이런 게 뭐 굳이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확실히 우리 가족이 좀 다르구나, 내가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구나를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통역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완전히 이렇게 딱 체감했던 거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 챙겨주고 어리광 부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우리 부모님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어요. 엄마가 막 툴툴거리면서 너네 아빠는 뭐 손가락 좀 찢어진 거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다니 막 하길래 손가락이 좀 찢어졌나 보구나 하고 병원을 갔더니 되게 큰 게 다친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아빠는 가볍게 다친 게 아니고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그때 좀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의 장애가 이 정도구나. 같은 해에 저도 막 영양실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조퇴하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그때 병원에서 한 말이 우리 집에는 가리는 것도 없고 집에서 멸치도 잘 먹는데 왜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아니에요?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 비슷한 에피소드는 많았지요. 근데 그때 왜 영양실조 오셨어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가리는 것도 없고 멸치도 잘 먹는데 엄마가 아이들의 영양을 생각해서 음식을 막 하지 못했거든요. 짠 반찬 위주로만 먹었었어요. 밥은 많이 먹었지만 영양 있게 먹지 못했던 거죠. 사실 어린 시절에는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긴 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부모님의 장애로 인해 오히려 내가 뭔가 보호자가 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이쪽 엄마가 일상생활이 혼자서는 조금 어려우셨기 때문에 그냥 진짜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옷 입는 거, 뭐 양말 신겨드리기, 씻는 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그 당시 제가 초등학생 때 들었던 생각이 왜 나는 챙김 받아야 할 나이에 엄마를 챙겨야 하지? 이게 되게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항상 보호자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누구 보호자님 와라 하면은 어린 제가 가니까 그걸 다 이상하게 여기시고,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엄청 당황하세요. 이걸 이 애기한테 얘기를 해도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친절하신 분들. 근데 이제 아니신 분들은 뭐야, 소통 안 되겠네? 완전 그냥 불친절하게. 그러니까 제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좀 무시를 하고, 우리 부모님이 청각장애라서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말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서 전 항상 제가 그냥 보호자처럼 뭔가 부모님을 지켜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 무시당하지 않게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학부모 상담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유치원 때부터 하기도 하죠. 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학부모 상담을 해도 제가 있어야 된다. 제가 통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안 오셔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오셔도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얘기를 전달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인사만 하고 그냥 선생님이 굉장히 저를 안쓰럽게 보고, 그전에는 그냥 여느 아이처럼 대하시다가 학부모 상담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담임 선생님들의 행동들 그런 걸 느끼면서 유독 동정어린 시선으로 잘 챙겨주시긴 하셨죠. 비슷했던 게 어느 순간부터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나면은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니까 혹시 어른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나한테 해달라라고 항상 설명드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지 기능이 좀 부족하니까 말이 이상하게 와전이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걸 준비 못 한다던가 준비 안 해도 될 걸 준비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알아들었어야지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식으로 또 싸움이 된다던가 그게 몇 번 있으니까 나의 문제는 부모님한테 토스되면 안 되겠구나, 내 선에서 해결을 해야겠구나, 그냥 제가 다 했었어요. 그 친척들과 부모님이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들 해주셨거든요. 약간 쫄병 같은 느낌으로 항상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는 소외감? 다른 분들끼리 상의를 하고 저희 집에는 통모가 오는 식이 되게 많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중간에 계속 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끼리 사실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면은 어린아이의 시선에선 이해되지 못하는 주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집 문제라든지 뭐 땅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소화해서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그대로 전달하면 부모님도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자연스럽게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경제 상황이나 어려운 용어들에 있어서. 네. 세 분이 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주변에서 뭐 이야기하는 것들로 좀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이렇게 그냥 익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애들이 그런 단어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세 분은 완전 직접 당사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나 어려움? 그 당시는 어렸으니까 또 그게 또 탁 오잖아요. 있는 그대로. 너무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 친구랑 이제 학교 복도를 걷는데 친구가 장애 학생 한 명을 보더니 장애인을 보면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당연히 거기서 가만히 안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 엄마가 장애가 있으신 것도 엄청 꽁꽁 숨겼던 상태였고 이러고 그냥 어물쩍 넘겨버렸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학교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장애인 인식 개선, 뭐 글짓기,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걸 하는데
그 친구가 상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속으로는 저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고 차별 없는 것처럼 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게요. 두 분도 비슷한 경험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쵸. 저는 뭐 손만 올리면 다 쳐다보시니까 밥을 먹으러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해도 너무 대놓고 막 신기하게 보고 계시니까 뭔가 항상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모난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공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차피 못 들으시니 이렇게 복화술처럼 뭘 쳐다봐 이렇게 뭐 양호한데요? 네. 이제 순화한 거예요. 뭘 쳐다봐라고 했어요. 뭘 쳐다봐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지 말라고 이런 거 처음 보냐고 신기하냐고 그만 보라고 막 화를 내면 이제 부모님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러면 또 애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야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삐딱한 시선으로 누가 우리 가족 보나 안 보나 막 그런 거를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주민님은 부모님을 약간 보호하시나요? 맞아요. 이렇게 티날까봐 이렇게 최대한 입도 안 움직이고 얘기하고 그랬었었죠. 약간 생각났던 게 그 장애인이라는 말에 제가 되게 예민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생 때 약간 뭔가 좀 이상한 듯한 언행을 하는 친구에게 네 장애인이야? 장애인 같아. 뭐, 네 장애인이야? 이런 말 정말 제일 싫어했고 제일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장애인이라는 단어에 엄청 촉수가 날서 있었어요. 엄청 예민하게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 장애인 차별하는 사람 속으로 엄청 낙인 찍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재은님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두 분 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하네. 엄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명랑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친척들이나 가족들 때문에는 장애라는 단어로 좀 구별 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길을 잘 못 찾으니까 외삼촌의 집이 20년이 가까이 됐음에도 그 집을 좀 못 찾아오거든요. 근데 외할머니랑 삼촌이랑 집을 못 찾아온 것에 대해서 엄청 놀리듯이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고 자기의 누나인데 엄마를 바보로 취급하는 느낌? 그게 좀 상처였어요. 그런 걸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은 없으세요? 뭐 이렇게 맞서셨던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맞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가족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저도 친척분들한테는 지금까지도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속으로는 왜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수어를 배우지 않았나요? 왜 딸과 동생 누나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가를 항상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그 앞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통역하고 엄마 아빠랑 대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화를 내고 할 수 있어도 뭔가 우리 부모님의 가족이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는 아마 그 마음이지 않을까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네요. 아까 전에 이야기해 주시긴 했지만 그 기특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은데 그냥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 20살 때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집단 상담을 받게 된 적이 있는데 서로 칭찬을 3가지씩 해주고 각자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상담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그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오늘 받은 칭찬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받아온 익숙한 칭찬이었다 얘기했더니 상담사분이 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예은이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것 같다. 지금까지 어깨에 진 짐이 되게 무거웠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처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성격, 성향 때문에 받아온 칭찬이 아니라 내가 자란 환경 때문에 더 그랬겠다라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뭐 그리고 제가 잘 자란 게 맞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외할머니께서 저를 항상 명절 때마다 불러놓고 너희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너가 엄마를 지켜야 해를 6살 때부터 들었어요. 자아가 생기기도 전에 그 말을 들어버려서 기특한 나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울증으로 20대의 거의 절반을 좀 힘들게 보냈어요. 폭풍 같은 시간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또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엄마를 돌보기 위한. 뭐 내가 언제까지 잘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TV에 나오는 애들은 잘만 하던데 왜 너가 그걸 못하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일평생 기특하게 잘 보필한 것 같은데 부모의 보호자가 되려고 나를 일부러 낳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부터는 기특해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기특하다는 말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잘했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원하셨거든요. 너가 더 잘 얘기해 주길, 너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전달해서 이걸 해소해 주기를 너무 원하셨다 보니까, 왜냐면 의사소통의 장벽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소화해내지 못해서 그냥 너가 이럴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칭찬을 많이 못 들었다 보니까 메말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막 칭찬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내가 더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컸었는데, 어느 날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듣고부터 내가 이 틀에 나를 가두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상처 다 숨기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때 조금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친척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칭찬을 했을 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공감 중. 아니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다고, 그 고아원에 버리지 않고 키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맞아요. 저 이제 주변에 감사한 어른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흠이 아니지만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애도 있는데, 너네 부모님은 어쨌든 찢어지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잘 키워주시지 않느냐, 다른 집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못한 제가 안쓰럽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네 뭐 그냥 네 그쵸 이렇게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린 아이처럼. 아니 걸렸었죠. 네. 착한 아이 증후군도 너무 공감되는데, 제가 뭔가 못난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혹여나 엄마의 빈자리가 있어서 애가 조금 저러나? 이런 얘기를 정말 듣기 싫어서 더 잘하려고 애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시선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 부모님의 장애를 좀 자연스럽게 숨기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내가 숨기고 싶어 이래서 막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처럼 나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초등학생 때는 진짜 꽁꽁 숨겼어요. 심지어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택시에서 엄마랑 외할머니가 내리는 걸 이렇게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해맑게 예은아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좀 얼어가지고 친구들이 옆에서 누구야? 이랬는데 그냥 아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정도로 오픈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걸 보니까 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되게 힘드셨나 봐요. 너무 죄송했죠. 사실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들인데 존재를 뭔가 부인한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죄송했고, 사실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애들이 눈치챘으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장애가 있는 걸 학교에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근데 그때 제가 막 집에 와서 막 엄마 막 할머니 만났다 막 이러면서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때 아빠가 하셨던 말씀이 예은아 부끄러워해야 할 걸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너는 왜 부끄러워하고 있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도 당시에는 별로 와닿진 않았죠. 돌아보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죠. 휴지를 드릴까요? 저기 제가 가지고 와야겠죠? 출연자한테 갖다 대가지고. 아니, 저 휴지를 가리키셔가지고 당황했어요. 아, 내가, 그래, 내 휴지 내가 갖고 와야지. 제가 자연스럽게 갖다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셨어요? 아버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어가지고 듣는데 갑자기 울컥했네요. 혼자 그냥 되새겼거든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한 번씩 조금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털어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좀 뭔가 이런 양가 감정이 항상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아버님이 그래서 위로가 또 되신 거 아니에요? 되게 맞아 맞는 말이지 이런 게 또 와닿아가지고 저는 그냥 똑같이 초등학교 때 계속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혼자 세뇌를 하면서 당당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순간 계속 외면을 받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나서지 않으면 소통을 못하니까 제가 당당해져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되뇌이고 있다가 6학년 때 저를 좋아한다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초등학교 때. 야, 제가 너 좋아한대 이런 소문이 막 나서 걔가 또 잘생겼었어요. 뭔가 저도 좀 우쭐했던 거죠. 저런 애가 날 좋아한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때와 같이 엄마 이제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남자애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데 엄마가 이제 저한테 또 얘기를 하려고 막 손을 올리는데 계속 막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그냥 왜 이러나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빨리 걸었어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빨리 걷고 걔가 그렇게 저를 알아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엄마를 창피하다니 막 이런 또 죄책감이 또 막 물려오듯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 시기에.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은 너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그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엄마 친구들은 애들이 밖에서는 아는 척도 안 한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래 나는 그 애들과 다르게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했는데 딱 그 6학년 때 날 좋아한다는 남자 한 명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모님을 했다는 거에 엄청 자괴감과 죄책감과 막 이런 것들로 그랬었는데 또 지금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또 들으니까 그 당시에 저에게 딱 그 말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게 뭔가 이렇게 딱 이해받는 느낌이 들면서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고 들었네. 그러네요. 저는 학창 시절에는 오히려 그런 엄마의 아이 같은 모습을 자랑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이렇게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부모의 장애가 부끄러워 보이는 거는 저는 친척들이랑 만나면서가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정말 많은 친척들이 오잖아요. 장례식 시작하기 전에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아는 사람 온다고 너무 신나가지고 인사하지 말고 여기는 장례식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일러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아빠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딸이 듣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엄마는 그런 주의를 받았음에도 누가 올 때마다 막 엄청 신나가지고 막 반겨주시고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보다는
좀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나의 지난 날을 다 담아둔 것 같고 엄마의 장애의 무게도 그 안에 다 담아둔 것 같아서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공황 발작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사람이야. 나 얼마나 멋있니?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근데 가족들, 친척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와닿아요. 내 부모가 장애인인 것에 대해. 근데 그 프라이드를 가져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저도 양가 감정이 느껴지는 게 제가 사랑을 안 받고 자란 거는 아니에요. 엄마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아침마다 엄마의 모닝콜을 듣고 일어나거든요. 작년에는 빨리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잠꾸러기야 일어나! 이랬는데 올해는 엄마가 뭔가 마음이 변화가 생겼는지 오늘도 힘내고 화이팅!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제가 하루에 심심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5-6번씩도 한단 말이에요. 오랜만이야 딸 하면서 그만 전화해! 라고 하지만 다음날 전화가 없으면은 또 뭐해? 하면서 문자 보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저는 느껴져요. 저도 엄마 그 임종 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21살이 될 쯤에 그 엄마가 3번째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한 3달 정도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상태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예은이가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본다고 했고 또 제가 엄청 예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가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엄마한테 가서 예은이 내 시험 끝나고 금요일에 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버텨라. 그래서 엄마가 진짜 버틴 거예요. 제가 오는 금요일까지. 아, 이게 진짜 마지막 순간이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 돌아가셨다라고 아빠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뭔가 엄마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나를 생각했구나. 악을 쓰고 버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가면 계속 평생 사무쳤을 것 같아요, 마음에. 그때 진짜 예은님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더 크게 느꼈던 때시겠네요. 엄마 원래 또 엄청 끈질기고 깡따고 있고 이런 성향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 진짜 갈 때까지 끈질겼다. 아 대단하다 막 가족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뭔가 부모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하셨어야 됐고 빨리 철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자라신 분들이다 보니까 가족들로부터 좀 독립을 빨리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사격 선수였었거든요.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사격 선수였는데 대회나 뭐 합숙 훈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살짝 좀 숨이 트이는 순간이었었거든요. 저에게는. 왜냐면 저는 어딜 놀러 가지 못하거든요. 부모님의 어느 순간에 항상 제가 있어야 대화가 돼요. 마신 저한테 의지를 너무 많이 하셨어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살짝 떨어져 지내는 게 물론 운동 선수 생활이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오롯이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엄청 멀리 갔어요. 이제 아예 진짜 멀어진 거죠.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저를 데려다주고 가셨는데 가시는 길에 계속 우셨다는 거예요. 대전이 저희 할머니 댁인데 아마 중간에 쉬면서 이렇게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우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얘기해 주셔가지고 왜 얘기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얘기해 줌으로써 제 마음이 또 무거워지고 근데 또 그럼으로써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엄마 또 이제 나를 좀 놓아주셨구나. 이미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엄마도 마음속으로 저를 독립시켰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의지를 이제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제 얘도 얘의 삶을 살라고 해야겠구나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뭔가
좋으면서도 뭔가 이 감정이 온갖 감정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독립을 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네. 근데 예전부터 빨리 떨어져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을 해서 누군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하고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좀 없어지게 된 게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대학교 생활이 끝나고 집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막 엄마한테 캥거루족 할까? 막 이랬어요. 제가 오히려 더. 네, 엄마와 저의 역할이 좀 그때부터 조금 많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멀어지면은 더 객관적으로 그 관계를 맞아요, 보게 맞아요. 되고 훨씬 더 건강해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기숙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중학생 때부터 확실히 떨어져 있으니까 편하긴 했어요. 또 초등학교 때랑 달랐던 거는 이제 학교가 뭐 크지도 않으니까 서로 가정 상황 다 알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꽁꽁 숨기지 않아도 됐던 거죠. 제 친구들도 선후배들도 선생님들도 다 상황을 아시니까 더 좀 자유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장례식 때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히 살아계셔가지고 경험한 첫 장례가 엄마였기 때문에 또 상주로 있어야 되잖아요. 장례 과정이 그렇게 힘든 과정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 입관, 발인 이 하나하나가 너무 정말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랬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많이 와줬단 말이에요. 사실 대학에서 알게 된 친구들한테는 저희 가정사를 그렇게 깊이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서 친한 친구 몇 명한테만 전했었거든요. 근데 소식을 전하지 않은 많은 친구들까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장례식에 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예은이 이 동아리 뭐 학회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여기 연락 돌려라. 갈 사람 모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편도 3시간 정도 걸릴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의 기억이 사실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뭔가 역설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기억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러면 예은님은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상처로부터 좀 자유로움을 네, 좀 네. 느끼셨던 거네요. 두 분은 혹시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의 장애를 향한 감정? 이런 게 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코다 컨퍼런스라고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들이 와서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에 한국에서, 인천에서 열렸어요. 그때까지도 솔직히 내가 이 돈을 내고 왜 거기를 가야 되지? 하는 의문은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다고 하니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그때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구나. 물론 한국에서는 부모님, 친구들의 자녀 보고 하지만 암묵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서로 건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는 말하지 않는데 알겠는 거예요. 내가 겪은 거 이 사람도 알고 저도 알겠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 그리고 수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어도 수어도 다르거든요. 응. 근데 어쨌든 시각 언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서로 막 허그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다 안다는 식의 그 토닥임이 막 여러 가지의 말보다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내가 코다구나 이런 정체성이 처음 생기게 되신 계기세요? 근데 그때가 제일 강하게 딱 코다라는 것에 대한 좀 자랑스러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원래도 나는 언어를 하나 더 알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코다 그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와 같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굳이 왜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내 거에 집중하기도 바쁘고 벅찬데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더 많은 관심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얘도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확 가벼워지면서 뭔가 좀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재은님은 혹시 그 짐을 좀 내려놓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좀 무거우세요? 두 개의 계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분들도 가정사를 아니까 엄청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분들도 칭찬이었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친할머니의 요구사항까지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루 당일날 부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연차를 쓰고 가게 된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동료 선생님들이 되게 화를 내주셨어요. 아니, 부모님 이거 하기도 힘든 애를 친척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애를 보내냐고. 대신 화를 내주셨네요. 네, 대신. 그래서 와닿았고,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그 짐을 내려놓게 되면은 엄마가, 그리고 그 집이 되게 엉망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본가에 대한 죄책감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적금을 만기가 되면은 특수 청소하는 데 써야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마의 먹는 거라든가 입는 것도 반찬을 해서 엄마 집에 가져다 놔르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벅차서 못하게 됐고 안 하게 되니까 알아서 하더라고요. 엄마가 반찬을 못 만들어 먹으니까 사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이 더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 입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마 나름대로 이상한 패션이긴 하지만 옷을 사 입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였나? 하면서 조금 내려놨어요.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고 사람들이 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애가 있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장애가 있으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물론 건강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닐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종 그런 댓글들,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가장 좀 물어봐야 될 때 물어보는 느낌이랄까요? 이분들한테 물어야지. 답할 자격이 있다. 답할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답을 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댓글들이 뭔데 어떻게 알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질문을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세 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저는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태어난 케이스는 아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근데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뭔가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나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당연히 어렸을 때 엄마가 몸이 아픈 걸로 인해서 짊어져야 할 짐이 있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힘들었고 분명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사실 힘들지 않고 자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그리고 저희 엄마는 몸이 불편해도 항상 저한테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매일매일 사랑한다, 응원한다, 너가 최고다, 보물이다. 그냥 그런 표현을 항상 해주셨던 분이어서 살면서 한 번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엄마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이거에 대한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를 낳아주신 거에 감사함을 지금은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께서 청각장애로 이제 제가 언어 습득도 걱정이 되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항상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오디오, TV도 소리를 항상 키워놓으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부모님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듣질 못하시는데. 근데 항상 소리를 크게 키우시고 부모님도 이제 저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으시니까 또 그런 방법을 생각하신 걸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걸로 잣대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네는 키우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가족들도 그런 걱정을 하긴 하거든요. 꼭 그렇게 장애인이 왜 애를 낳아 하는 사람들 말고도 가족도 걱정을 많이 해요. 저를 할머니가 원래 키우시려고 하셨다고.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키울 수 있다 하셔서 이제 초반에만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고 하셨다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는 어머니께서 온전히 다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전 충분히 당사자분들도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부족함을 아시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시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화가 날 것 같아요. 사전 인터뷰 때도 어떤 분 이야기해 주셨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사랑해 주는 것까지 부모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부모가 충분히 부모의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났던 게 그 한참 금쪽이가 막 방영이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거를 보시고서 저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의사소통 면에서 너를 뭔가 완벽하게 이해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짜증이 많고 이랬던 것 같다. 너의 그 답답함이 항상 있었던 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갑자기 금쪽이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 이러고 그냥 후다닥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아놓고 이렇게 울었거든요. 멋있으시다. 네,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인정을 하고 자녀의 아픔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신다는 게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게 딱 진짜 너무 와닿아요. 정말 좋은 부모님을 뒀구나라고 또 느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재은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생활하다가도 장애인인 부모가 나를 낳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울컥울컥 할 때가 좀 있어요. 언제 한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보통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면은 삼촌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 삼촌이 시간이 안 돼서 엄마를 불러야 했었어요. 제가 성인 되고 나서. 근데 병원에서 집으로 와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니 엄마는 그 병원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매가 어렸을 때 크게 아프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뭔가 사고라도 났었으면은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장애인은 애를 낳으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애를 낳아야 된다. 이거는 비단 장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 비장애,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장애가 있음에도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반대로 장애가 없음에도 사실 사회에는 아이를 키우면 안 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장애가 있으면 애를 낳으면 안 돼. 장애가 없으면 애를 낳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내가 낳은 아이를 책임지고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또 이제 두 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진짜 장애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청각장애라는 거에 대해 알고는 있죠. 같이 사니까 당연히. 근데 이 장애에 대해 그러니까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저희가 크면서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크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렇구나. 아, 다른 부모님이랑 너무 다르네. 그냥 이렇게 저희가 부딪히면서 깨달아가는 거지. 뭔가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가 감정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부모님에 대해 화가 났다가 또 그래도 너무 사랑했다가 또 너무 존경했다가 또 너무 싫다가 이런 감정들이 계속 드는 이유가 그런 게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의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서로 정보도 엄청 많이 공유하고 하시잖아요. 보통 자녀가 그러면 병원에서 뭐 성장 시기에 따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늦어지면은 뭐 인지적인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계속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도 주지 않고 성인이 돼서 그런 정보를 찾기도 힘든데 어렸을 때 누가 논문을 찾아보고 누가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를 연락해 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재가 너무 커서 그 제 커뮤니티에서 계속 활동하는 이유도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너 아이 낳지 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너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같이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뭔가 세 분의 삶을 들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책임감 있게 막 부모의 보호자 역할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삶을 되게 주체적으로 살아나가시는 그런 또 힘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 앞서 자기소개도 또 해주셨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삶을 좀 살고 싶으세요? 지금 상담교사 되려고 천천히 공부하고 있긴 한데요. 어렸을 때 너무 씩씩하게 커서 어른들이 제가 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분명 저와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런 아이들을 빨리 캐치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교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재은님에게 필요했던 어렸을 때 그런 존재가 누군가에게 되어주고 싶으신 거네요. 멋지다. 저는 어렸을 때 워낙에 부모님 전용 통역사로 살았다 보니까 절대 통역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조금 숨쉬게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로 인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못했던 걸 해결하고 이랬을 때 그 표정 있잖아요. 그분들의 표정. 이분들이 세상과 또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큰 강점인 거니까 내가 이거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떤 반응이셨을지 궁금해요. 그 직업을 선택하셨을 때. 처음에는 오히려 반대하셨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코다 친구들한테 오히려 하라 그런대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또 막 이해 못하고 소통 잘 안 되면 짜증낼 거다. 농담으로는 이제 너 그런 성질머리로 누구 통역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따로 이제 얘기할 때는 너 그렇게 고생했는데 직업 삼아서 또 고생할 거야? 하면 힘들어.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막상 그렇게 하는 걸 보시고서 엄청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한테는 얘기를 절대 안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원래 이렇게 몰래 봤어요. 왜냐면 수호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몰래 이렇게 바닥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보인단 말이죠. 얘가 시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통역을 한다 이런 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자랑스러운 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짐했던 것 같아요. 네, 공감됐던 게 수어통역 안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관련 복지 관련 일 안 한다. 저는 대학을 무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그냥 교양을 채워야 되니까 사회복지학개론 수업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볼까 하고 들었는데 제가 수업을 듣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는 거에서 장애라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둔다. 하지만 장애보다 그 사람이라는 것에 더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하는데 그냥 장애가 있는 사람일 뿐인데 사람들은 장애에만 너무 집중한다.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고 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왜 장애인은 항상 인형 눈알 붙이는 일만 해야 되나요? 이러시는데 거기서 제가 눈물이 수업 듣다가 그래서 이제 엄마랑 20여 년 살아오면서 저도 스스로 인지를 잘 하지 못했는데 제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문제의식이 깨어난 거죠. 몸이 불편하다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과 연결될 수 있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곳곳에 많이 있구나. 나도 그중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사실 그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위에서 뭔가가 안 되면 아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면 좀 큰 걸 뜯어 고쳐야 하는구나. 위로 올라가자. 법도 너무 공부하는 게 재밌고 하니까 사회복지 정책 쪽으로 가자. 어쨌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소외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좀 일조하고 싶다. 그냥 이 마음만 품고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분이 어쨌든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두시긴 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청 서로 공감하시기도 하고 또 같이 웃고 울고 이런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은데 세 분은 좀 대화 나누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받은 위로도 있었고 저는 코다 외에 다른 분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건 또 처음이었어서 이게 또 너무 신기하고 또 같이 화가 나고 막 이런 뭔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대화를 한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제일 맨 처음에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 환경 속의 인간이거든요. 사람을 이해할 때 그 환경을 빼놓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일찍 철들고 진로를 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을 막대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되고 공감돼서 재밌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궁금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만큼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고 부모와 장애를 생각했을 때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나 너무 쓰레기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죄책감을 좀 날려보낼 수 있는 계기였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때는 각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저희도 뭐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삶, 장애인 당사자 분들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조명해왔지만 장애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이야기는 조명해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험인데 제 삶의 지경이 엄청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 곁에 그런 친구가 생겨도 좀 잘 대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진짜 용기 내주셔서.